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에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최악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상견례까지 하고도 파혼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인간 때문이거든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던 예비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주변에선 제가 파혼을 했다고 하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뒷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오해를 받을 때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기도 했어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조건이 20년 넘게 날 키워준 내 가족을 버리는 거라면 당신은 그 결혼을 하겠냐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불행은 7살 때 시작됐어요. 저희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부터였죠. 엄마는 1년 뒤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재회한 첫사랑과 재혼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불행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새아빠는 저라는 존재를 아주 귀찮게 생각했거든요. 새아빠 역시 재혼이었지만 전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전부인이 키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함께 살게 되었죠. 엄마랑 새아빠는 무척 사이가 좋았지만 저 때문에 종종 말다툼을 하곤 했어요. 야, 내가 내 자식도 귀찮아서 떼놓고 재혼했는데 네 자식 때문에 매번 기분 잡쳐야 되겠냐? 왜 여자들은 하나같이 자식을 끼고 도는지 모르겠다니까. 너 자꾸 이러면 난 너랑 재혼한 거 후회하게 된다고. 우리 그냥 헤어질까?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 말에 엄마는 번번이 입을 닫곤 했어요.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아빠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금전적인 이유가 더 컸거든요.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살림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돈을 잘 벌었던 건 아니고 워낙 주변을 챙기는 성격이라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나가는 돈이 많았거든요. 거기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믿었던 친구가 회사 돈을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저희 집은 한순간에 휘청거리게 되었어요. 엄마 혼자 생활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요. 저를 키우면서 일해야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처지라서 더 그랬죠. 그러던 차에 동창 모임에서 돈 많은 첫사랑과 재회하게 됐고 재혼을 통해 돈 걱정에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엄마는 새 아빠의 경제력에 기대에 살기 위해 재혼을 선택한 거나 다름없었죠. 금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랑 저를 무척이나 아끼셨던 아빠와 달리 새 아빠는 돈은 잘 벌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새 아빠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게 전부인과의 이혼 사유 중 하나였고요. 그 점이 엄마를 변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저를 끼고 돌면 언젠가 새아빠한테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거든요. 새아빠는 그런 점을 무기 삼아 저희 엄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죠. 자기 자식한테도 정이 없는 사람인데 남의 자식한테는 정이 있었겠어요? 새아빠는 처음 저를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제게 거리감을 두었어요. 물론 엄마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안 했지만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엔 어김없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정확한 새아빠 속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새아빠가 싫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떼를 쓰며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며 사는 게 두려웠던 엄마는 그런 제 뜻은 무시해버렸고 제 혼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 엄마와 단둘이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싶었던 새아빠는 저라는 혹이 딸려 있으니 무척이나 거슬렸던가 봐요. 두 분이 거실에서 영화를 볼 때면 새아빠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재치워. 영화 보는데 방해돼. 그러면 엄마는 옆에 있던 저를 제 방에 데려다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방에서 놀아. 거실에 나오지 말고. 알았지? 엄마, 나 혼자 있기 싫어. 무섭단 말이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거실에 엄마랑 아빠랑 다 있는데. 과자 먹으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알았지? 그리고는 과자 봉지 하나를 방에 던져주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처음엔 영화 볼 때만 저를 방에 가둬두더니 시간이 지나자 두 분이 외식을 하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갈 때도 저를 방에 혼자 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 혼자 방 안에 방치하던 시간이 2시간 남짓이었던 게 반나절로 늘어났고, 그러다 저만 집에 두고 두 분이 2박 3일 여행도 다니게 되었죠. 그럴 때면 저는 엄마가 식탁 위에 놓아둔 과자와 빵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하루면 돌아올 줄 알고 엄마가 식탁 위에 있던 빵과 과자를 다 먹어 치우는 바람에 이튿날부터 쫄쫄 굶게 된 저는 배고픔을 못 참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몇 개를 들고 슈퍼에 가려고 했던 건데 새로 이사온 동네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만 길을 잃고 만 거죠. 아무리 걸어가도 우리 집은 안 나오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지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영영 엄마랑 못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울먹이며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그런 저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셨어요. 경찰 아저씨는 제게 바나나 우유를 사주시곤 부모님 전화번호를 아냐고 물으셨어요. 당시 저는 엄마랑 아빠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순간 어떤 번호를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엄마 전화번호를 말하면 새아빠랑 엄마가 나만 두고 여행 간 걸 경찰 아저씨가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일로 엄마랑 새아빠가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일한 내 편이던 엄마마저 저를 싫어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차마 번호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빠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렸죠. 그리곤 얼마가 지났을까요? 부술듯이 파출소 문을 열고 삼촌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끌어안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러면서 그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윤아, 이제 괜찮아. 삼촌이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괜찮다는 삼촌의 말과 커다랗고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설움을 토해내듯 엉엉 울었죠. 그런 저를 삼촌은 한참이나 안고 있었어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엄마는 지금 있는 곳이 지방이라서 못해도 2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했고, 그 말에 삼촌은 저를 데리고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삼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식탁 위에 널브러진 빵봉지와 과자봉지를 본 삼촌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물었죠. 다윤아, 배고프지? 삼촌이랑 짜장면 시켜 먹을까? 정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삼촌이 다 사줄게. 삼촌은 냉장고 벽에 붙어있는 식당 전단지를 들고 와서는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했어요. 삼촌과 함께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저는 그제야 졸음이 몰려와서 삼촌한테 기대 잠이 들었죠. 그리고 어렴풋이 잠에서 깼을 때
삼촌과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7살짜리 애 혼자 집에 두고 2박 3일이나 여행을 가는 게 부모입니까? 그게 사람이냐고요. 저 어린 게 이틀 동안 빵 쪼가리 몇 개로 버티다 배고파서 밖으로 나왔다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도련님,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빵도 충분히 챙겨두고 갔다고요. 애가 밖으로 나갈 줄 나라고 알았겠어요? 다현이 쟤도 그렇지. 아니, 냉장고에 먹을 것도 다 있는데 왜 밖에는 나가선 날 나쁜 엄마를 만들어? 형수, 지금 애 탓을 할 때예요? 아직도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냐고요. 그러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새아빠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그쪽이 데려다 키우든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쪽 형이 싸지는 애를 왜 우리가 돈맡아 키워야 하냐고. 이 사람도 할 만큼 했어요. 전 남편 자식 키우느라 신혼 재미도 제대로 못 보고 산다고 우리가. 말로만 애 위하는 척하지 말고 그쪽도 뭔가 보여달라고요. 그 말에 삼촌은 무서운 표정으로 엄마와 새아빠를 노려보더니 알겠다는 말을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집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경찰이 엄마랑 새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삼촌이랑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삼촌은 직업군인이라서 주로 저를 돌봐주시는 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물이며 각종 채소를 파는 장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마치면 할머니 가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밤에는 삼촌이 가게로 와서 뒷정리를 하고 함께 집으로 가곤 했고요. 솔직히 그때가 엄마랑 살 때보다 훨씬 마음도 편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은 운동회에선 삼촌이 와서 저와 함께 달리기를 해주었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2등을 한 친구와 한참 차이가 나게 1등을 했어요. 삼촌이 군인이라서 체력이 좋아서 저를 거의 들고 날아갈 듯이 달렸거든요. 삼촌은 쉬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주고 철봉을 잡고 도는 것도 가르쳐 주었어요. 아빠한테 배워야 할 것들을 저는 삼촌한테 배운 셈이죠. 때때로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새아빠 집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할머니랑 삼촌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5학년이 되던 해 할머니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그리 큰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작은 소망마저 깨져버린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삼촌 부대 근처에 있는 관사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삼촌이 조금이라도 부대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어 했거든요. 다행히 위층에 삼촌과 친한 상사분 가족이 살고 있어서 삼촌이 훈련이나 그 밖의 이유로 집에 못 오는 날은 그분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계실 때보다는 먹는 것도 그렇고 많이 부실해지기는 했지만 저도 고학년이라서 밥과 간단한 반찬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삼촌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최선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삼촌은 들은 척도 안 하셨죠. 말은 안 했지만 저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새아빠한테 정서적으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겠죠. 학년이 올라가고 머리가 커지면서 조카를 키우느라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삼촌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곤 했어요. 내 부모도 나 몰라라 하는 나 때문에 삼촌이 희생하는 게 너무 안 됐고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삼촌 집을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삼촌도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삼촌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좋아했지만요. 다행히 인서울대학의 턱걸이로 합격을 한 저는 삼촌 집을 나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집을 나오면 삼촌도 제게 신경을 덜 쓰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눈에 안 보이니 더 걱정된다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쉬는 날마다 서울에 올라와 전보다 더 간섭을 많이 하지 뭐예요. 이건 집을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닌 게 되었죠. 뭐 그러더니 급기야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참에 삼촌도 서울로 올라갈까? 안 그래도 전부터 전역한 동기들이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거든.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짬밥은 그만 먹고 싶어. 삼촌이 서울로 오면 닭장 같은 기숙사 생활 안 해도 되고 너도 좋지. 아니 하나도 안 좋아 삼촌. 삼촌은 결혼 안 해? 언제까지 조카 데리고 살 생각만 하냐고. 평생 노총각으로 살 생각이야? 제발 내 걱정 그만하고 이젠 삼촌 인생 살아. 설마 나 결혼하고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지.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냐? 내가 금지어가 키운 내 조카인데 아무한테나 못 주지. 설사 준다 해도 절대 못 믿지. 생각 같아선 같이 살면서 네 남편놈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딴짓 못하게 단속하고 싶다고. 뭐? 아 삼촌, 누구 혼사길 막을 일 있어? 삼촌이 같이 살겠다면 어떤 남자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겠어? 살 떨리는 소리 그만하고 나한테 쏟는 신경 다른 여자한테 좀 쏟아봐. 죽기 전에 결혼은 해봐야 하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전역하고 서울로 오겠다는 삼촌 말이 어린아이 투정처럼 가볍게만 느껴졌었는데 몇 달 뒤 삼촌이 진짜 서울로 올라왔지 뭐예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후딱 정할 일인가요? 전역하고 서울로 온 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삼촌,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직업군인들 사회 나와서 사업하면 10중 8구 사기당하는 건 몰라? 군인 정신이니 뭐니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아. 삼촌이 군대에서 갇혀 살아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그러는 거라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특히나 삼촌처럼 고지 곧대로 믿고 의리 외쳐가며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사기꾼들 먹잇감 되기 십상이라고. 그냥 다른 취직 자리 구하면 안 돼? 나 정말 삼촌이 걱정돼서 그래. 아니면 나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 해. 나라도 돈을 벌 수 있을 때 하라고. 야, 쬐만한 조카 녀석이 40 넘은 삼촌을 가르치려 드네. 얌마, 세상 무서운 건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몸이라고. 네가 뭘 걱정하는지 잘 알겠는데 삼촌 한번 믿어봐.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하나뿐인 내 조카 먹여 살릴 테니까. 제가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삼촌은 기어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말이 사업이지 공사장 중장비를 대여해주고 하청받아서 하는 막노동 그 자체였죠.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 모두 전역한 군인 출신이라서 의욕은 정말 대단했어요. 다들 체력엔 자신이 있어 그런지 사기 충전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체력 좋은 군인 출신이라고 해도 공사장 일이 그리 녹록지 않은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부터 삼촌 몸에는 상처가 눈에 띄게 늘어갔어요. 그걸 저한테 안 들키려고 애써 감추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삼촌이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일감이 없어서 고생을 했고 이후엔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해 회사가 휘청했고 삼촌과 직원들이 죽어라 일을 해서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언젠간 삼촌이 직원들과 맥주를 한잔하며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 군생활 25년보다 2년간의 사회생활이 더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았으니 군인 정신이 헛되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눈 돌릴 틈도 없던 삼촌은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자 슬슬 제 연애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필 집 앞에서 당시 사귀던 선배와 키스를 했는데 그걸 삼촌한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야, 요즘 애들은 겁대가리가 없어요. 아니, 사람들 다니는 그 훤한 골목에서 어떻게 키스를 할 생각을 해? 정다윤, 너 앞으로 그 자식 만나지 마. 그렇게 남의 시선 생각 않고 지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함부로 사는 놈은 절대 안 돼. 삼촌, 나 어린애 아니야. 성인이라고. 조카 연애까지 삼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 뭐? 이 기집애가? 아우,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삼촌이 말했지. 남자는 다 늑대라고. 여자가 여지를 주면 이것들이 이때다 하고 홀라당 벗겨 먹으려 든다고. 이게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때부터 삼촌은 제가 만나는 남자마다 검열을 해댔어요. 이놈은 이래서 안 된다. 저놈은 저래서 안 된다. 세상 모든 남자를 데려와도 삼촌은 안 된다는 말을 할 기세였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마다 어떻게든 삼촌한테 비밀로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삼촌은 어떻게든 제 연애사를 파헤치려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해 의기소침해 있자 보기가 안쓰러웠는지 그러더군요. 얌마, 한창 예쁘게 꾸미고 연애도 해야 할 나이에 왜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 전에 만나던 경영학과 그놈. 그래도 네가 만난 남자 중엔 그놈이 제일 낫던데. 걔랑은 연락 안 하니? 삼촌이 용돈 줄 테니까 그 녀석이랑 영화라도 보고 오지 그래. 영화? 삼촌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그 선배랑 왜 깨졌는데? 선배랑 자동차 극장에 있다니까. 서울 시내 자동차 극장은 다 뒤지고 다녀선 기어이 찾아와서 그 난리를 쳐놓곤. 그래놓곤 이제 와서 그 선배랑 영화를 보라고? 아니, 그땐 그럴만 했으니까 그랬지. 자정이 다 됐는데 둘이 자동차 극장에 있다는데 삼촌이 돼선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놈이 차 안에서 너한테 뭔 짓을 할 줄 알고. 영화는 해 떠 있을 때 봐야지. 왜 그 야심한 시각에 보냐고. 그놈이 땀만 품은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잖아.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길게 말할 거 없고. 다윤아, 앞으로는 삼촌이 너 연애사에 간섭 안 할 테니까 방에 틀어박혀 지내지 말고 차라리 연애라도 해. 그깟 취업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게 창창한 네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잖아.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생각해보고 삼촌한테 말해. 그럼 이 삼촌이 뒤는 팍팍 밀어줄 테니까. 삼촌 이제 그럴 능력 되잖아. 어? 투박한 말투였지만 삼촌이 제게 전하려는 따뜻한 위로는 제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삼촌 말대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다가 생각한 게 구두였어요. 어릴 때부터 유독 구두를 좋아했던 저는 엄마랑 새아빠가 저만 집에 두고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면 몰래 신발장에 들어있던 엄마 구두를 꺼내 신어보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됐을 땐 용돈을 모아 삼촌 몰래 하이힐을 사서는 장롱 속에 숨겨두고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신어보곤 했어요. 좋은 구두는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예쁜 구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지옥 같은 순간에도 예쁜 구두를 신으면
순식간에 세상이 환하게 변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구두 장사를 하기로 했죠. 굳이 가게를 차릴 거 없이 온라인 매장을 열기로 했어요. 가게를 직접 차리지는 않아도 물품 구비랑 제품 촬영비 등 약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해서 나름의 창업 기획서를 작성해 삼촌한테 손을 벌렸어요. 평소 같으면 깐깐하게 트집을 잡았을 삼촌이지만 웬일인지 아무 말도 않고 순순히 돈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쳐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일 시작해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사방에서 치이고 터지는 게 일일 텐데 삼촌이 나마저 시작도 하기 전에 조카 길을 꺾을 수는 없잖아. 젊을 땐 뭐든 덤벼보는 것도 큰 재산이 되는 거니까 신나게 해봐. 잘 되면 좋은 거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경험을 쌓는 거니까 손해는 아니야. 삼촌의 응원 덕분에 저는 겁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미 온라인 슈즈 전문점이 많은 상황이라 제 가게만의 차별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직접 신어보지 않아도 나한테 맞는 구두를 찾을 수 있는 가게라는 컨셉트였어요. 전문 발모델이 신은 틀에 박힌 제품 사진이 아닌 일반인이 직접 신은 실착 사진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올렸어요. 발볼이 넓은 사람이 신었을 때와 칼발인 사람이 신었을 때, 그리고 평발인 사람이 신었을 때의 착용감도 상세히 적어서 소비자가 직접 신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도록 했죠. 판매자의 편의가 아닌 구매자의 편의를 높인 이 콘셉트는 예상대로 소비자들의 구매에 잘 맞았고 덕분에 첫 달부터 꽤 높은 매출이 나왔어요. 중저가의 데일리 구두부터 해외 앤틱샵에서 들여온 유니크한 디자인의 구두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서 구매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넓어진 게 성공의 포인트라면 포인트일 거예요. 온라인 구두 쇼핑점을 열고 3개월도 안 돼서 저는 삼촌한테 받은 투자금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반년 만에 직원도 셋이나 두게 되었죠.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총 7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사업체의 대표가 되었어요. 한때 취업 전쟁에서 패배해 방구석에서 쭈그러져 있던 저를 생각하면 천지가 개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일이 잘 되니 자신감도 붙고 그러다 보니 다시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제가 원서를 넣었다가 서류 심사에서 광탈했던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어요. 제가 그때 합격을 했다면 회사에서 선후배로 만났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괜히 더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스파크가 팍팍 튀는 열렬한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의지가 되고 편한 상대였어요. 왜 사람들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할 때 편한 사람과 해야 한다고 하는지 그 말 뜻을 알 것 같았어요. 이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서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우리 결혼하면 이라거나 신혼집은 이런 데로 라거나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자는 등의 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죠. 사실 사귈 때는 집안 얘기를 별로 안 하게 되잖아요. 서로에 대한 탐색이나 서로 맞춰가는 시기니까요. 그러다 막상 결혼을 앞두게 되니까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가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 경우는 평범한 가정사를 가진 건 아니라서 제가 삼촌과 살게 된 얘기를 꺼내자 얘랑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엄마한테 거진 버림을 받았다는 말에 저를 보는 눈빛이 촉촉해졌어요. 항상 밝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다 지난 일이라 그런가 솔직히 새아빠랑 살 때 힘들었던 기억은 거의 잊었어. 오히려 삼촌이랑 투덕거리며 산 기억이 많이 나지. 성격이 밝아진 것도 따지고 보면 삼촌 덕분이야.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우리 삼촌은 그러지 않았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더 내 주장도 강하게 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평소 삼촌한테는 버릇없는 조카였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늘 내 인생 최고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얘랑도 저희 삼촌을 장인 대하듯 깍듯하게 대해주길 바랐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는 말을 하자 삼촌은 내심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저의 연애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삼촌이었지만 매번 길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30도 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대학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삼촌이 제 연애사에 많이 관여를 해왔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그쪽으론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랑과 연애를 하는 건 알고 있어도 얘랑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없었어요. 얼굴도 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려고 그래. 요즘은 다들 30 넘어서 하던데 삼촌이랑 사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 만났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삼촌도 알잖아. 나 얼빠인 거.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죄다 얼굴 보고 골랐는데 지환 씨는 아니었거든.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오히려 사귀어보니까 나랑 가치관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편하더라고. 그래서 연애하느라 시간 낭비할 거 없이 차라리 일찍 결혼해서 남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노총각 삼촌 혼자 두고 가는 게 걸리긴 하지만 얌마, 네가 왜 삼촌 걱정을 해?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인생이나 신경 써. 그리고 혼수는 아무 걱정 마. 이 삼촌이 이 날을 위해서 그동안 공사판에서 죽어라 흙먼지 마신 거니까.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해서 너 시집 보내줄게. 삼촌만 믿으라고. 삼촌은 내심 저의 이른 결혼을 아쉬워하면서도 혼수만큼은 제대로 해주겠다며 의욕을 보였어요. 삼촌이 이러는 데는 아무래도 제 가정사 때문일 거예요. 삼촌촌에서 자랐다고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순순히 삼촌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얘랑을 만난 자리에서도 삼촌은 혼수만큼은 확실히 해주겠다며 호언장담하셨죠. 저희 삼촌한테는 결혼 허락을 쉽게 받았는데 예비 시댁에서는 인사드리러 가는 날 잡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이번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는 식자재 물류 사업을 해서 돈을 꽤 번 분이셨는데 얘랑 말을 들어보니 돈이 생기고 나니 정치에 대한 야망이 생기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고향까지 내려가 시의원 출마를 할 정도로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듯 보였어요. 어렵게 시간을 잡아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를 보는 두 분 표정이 떨떠름해 보이더라고요. 제 가정사 때문이었죠.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삼촌 손에 자랐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못마땅한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 결혼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던 차에 예비 시아버지께서 대뜸 결혼 허락을 하시지 뭐예요. 표정으로 봐선 예비 시아버지도 반대하는 걸로 보였는데 말이죠. 니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냐? 대신 니들 결혼식은 선거 전에 하는 걸로 하자. 기왕이면
식장도 큰 데로 잡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다. 난 니들이 결혼식을 내 고향에서 했으면 한다. 요즘은 선거 전에 사람들 모으는 게 어려워서 안 그래도 고민이었는데 결혼식 핑계로 사람들도 동원할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냐? 아버지,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버지 선거 때문에 지방까지 가서 결혼식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이 녀석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얘기를 들어보니 얘네 쪽엔 친척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서울이면 어떻고 지방이면 어때? 안 그러냐? 아버님의 표정으로 봐서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할 판이라서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삼촌한테 얘기를 해보겠다는 말로 얼버무렸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삼촌은 신랑 측에서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저희는 시댁에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결혼을 선거에 필요한 표박 관리 차원으로 생각하는 예비 시아버지 덕분에 의외로 순순히 결혼 허락을 받게 되자 나머지 수순은 순식간에 이뤄졌어요. 그도 그럴 게 선거 전에 식을 올리려면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께 결혼 허락을 받고 그 주 주말에 바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잡은 자리였지만 삼촌은 언제 준비를 했는지 멋진 양복까지 새로 맞췄더라고요. 그렇게 차려입고 삼촌과 저는 상견례 예약한 룸에 들어갔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예랑과 예비 시모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너무도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네, 초면에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삼촌분은 결혼식 당일에 안 오셨으면 합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이번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거든요. 내 고향에서 하는 거라 동네 사람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꽤 올 텐데 막노동이나 하는 천박한 사돈을 어떻게 혼주석에 앉히겠습니까? 나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만큼은 허락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저도 삼촌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비 시아버지 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 선거만 아니면 나 이 결혼 안 시켰을 거라고요. 지 부모한테 버려져서 삼촌 손에 자란 것도 못마땅한데 삼촌 직업이 공사판 막노동자라니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며느리 얘기를 꺼내냐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선거도 선거지만 내 자식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간 꾹 참았던 진심을 털어놓으며 결혼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그 바람에 예비 시부모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보던 삼촌 표정이 조금씩 험악해지지 뭐예요. 저는 이 상황에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뜻밖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박상만 씨 맞죠? 땡땡동에 살던 박상만.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이 익다 했는데 아주머니랑 싸우는 모습 보니 확실하네. 예전에도 두 분 툭하면 싸웠잖아요. 우리 형 가게에서. 박상만 씨가 보증 잘못 써서 집 홀라당 날려먹고 우리 형 가게 창고에서 세 식구가 살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럼 정상수 씨는 기억납니까? 당신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우리 형 정상수 기억나냐고. 그러자 순간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귀신을 본 것처럼 손을 바들바들 떨 정도였죠. 그러자 의아한 예랑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은혜를 원수로 갚다뇨. 그래도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자식한테는 비밀로 해야 하는 모양이네. 갈 곳 없는 당신네 식구 가게 한 켠에 살게 해주고
일도 서툰 사람 월급까지 쥐어줘가며 써줬더니 우리 형 사고 나자마자 금고 털어 도망갔잖아. 당신들이. 공사대금 수금한 돈 훔쳐가서 호의호식하니 좋았냐? 내 조카는 니들 때문에 어떤 수모를 겪고 살았는 줄 아냐고. 니놈이 그 돈만 안 훔쳐갔어도 형수가 재혼할 일도 없었고, 그랬으면 우리 다윤이 지 엄마 손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을 거라고. 남의 인생 개박살내놓고 뭐? 시의원 선거? 너 같은 도둑놈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데를 나가. 길 말 필요 없어. 당장 경찰서 가자. 가서 네가 저지른 죗값이나 받으라고.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는 무릎까지 꿇고 설설 기며 빌었어요. 그 돈 당장 변상하겠습니다. 아니, 이자까지 쳐서 곱절, 아니 3배 쳐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일은 키우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빌게요. 왜? 주제의 시의원은 끝까지 포기 못하겠어? 내 입 맞고 끝까지 해보려고 수작 부리는 거냐고. 개소리 치지 말고 당장 일어나. 경찰서 가자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이 기울었고, 그 바람에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재혼을 하신 것 맞아요. 하지만 정확한 내막을 몰랐던 저로서는 솔직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놓이면 두뇌 회전이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절도죄 공소시효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어야 10년 남짓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0년도 훨씬 넘었으니 모르긴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간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죗값을 치르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10배 확실히 주실 건가요? 제 말에 예비 시아버지는 눈을 번뜩 뜨곤 고개를 마구 끄덕였어요. 좋아요, 10배. 삼촌, 그냥 그 돈 받고 끝내자. 어차피 지난 일이잖아. 다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이놈이 용서가 돼? 네 인생을 망가뜨린 놈인데? 아니, 용서 안 되지. 그리고 용서 안 할 거야. 그래서 돈이라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도 내 뜻 따라줬으면 좋겠어. 삼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씩씩거렸지만 결국 제 뜻에 따라 각서를 쓰고 돈을 받기로 했어요. 각서에는 이 사실을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 조약에 달렸죠. 삼촌은 예비 시아버지를 죽일 듯 노려보며 각서에 사인을 했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는 삼촌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어요. 무려 3억이 넘는 돈을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얘랑과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고 돌아갔지만 얼마 뒤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고야 말았어요. 너 인연, 네가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내 돈 3억 5천이나 받아먹고선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내가 하도 억울해서 알아봤더니 어차피 공소시효도 지나서 니들한테 돈 줄 필요도 없다더라. 니년이 나한테 건 소송도 당연히 기각될 거고. 그런데 니들은 상황이 달라. 각서에 명시한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으니까 각서에 적힌 대로 3억 5천에 2배, 7억 당장 내놔. 제가 예비 시아버지를 상대로 절도 관련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삼촌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쳤어요. 하! 지 삼촌한테도 비밀로 한 모양이구만. 어린 게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올랐어. 겁도 없이 어디 내 돈을 꽁으로 먹으러 들여. 돈 안 내놔 이년아. 예상했던 일이기에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소를 날리며 팩폭을 날려줬죠. 아저씨, 그 각서 누가 썼는지 기억은 나요? 그거 우리 삼촌이 쓴 거예요. 돈도 우리 삼촌 계좌로 보냈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그 각서랑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비밀 유지 조항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삼촌도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니까 그 돈 2배를 돌려줄 이유가 없고요. 아,
그리고 소송? 나 그거 이길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쪽 개망신 주려고 한 거지. 시의원? 웃기고 자빠졌네. 집도 절도 없는 인간들 품어줬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되려 전재산 훔쳐간 도둑놈 주제에 무슨 정신 차리세요.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아, 그리고 이런 일로 소송당한 거 언론에 알려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 소송 기각이 돼도 사람들 머리에 당신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놈으로 각인될 거라고요. 거기다 우리 삼촌한테 돈까지 주고 각서까지 쓴 게 밝혀지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 죄를 인정한 거나 다름없게 돼요. 지은 죄도 없는데 어떤 미친놈이 3억 5천이나 되는 거금을 남한테 준답니까? 안 그래요? 당신 사면 초과야. 빼박 캔트라고. 근데 시의원 나갔다는 분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될까요? 당장 사무실에 가서 수습할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번 소송건으로 기자 몇 명이랑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거 곧 기사 뜰 거거든요. 그거 수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텐데. 그리고 나랑 우리 삼촌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니까.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지 그랬어요. 나이 먹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번 소송이 기사화된다는 말에 예비 시아버지는 꽁지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달려나갔어요. 제가 각서 쓰기를 강요한 일로 단단히 뿌리 나 있던 삼촌은 화끈한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곤 어디서 이런 똘똘한 종자가 나왔냐며 제 볼을 잡고 손바닥으로 비벼댔죠. 이 종자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나를 길러준 삼촌한테서 나왔지. 그래서 이제는 이 똘똘한 머리로 노총각 삼촌 결혼시키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유 유서라고 어린 조카보다는 반 100살 삼촌이 먼저 가는 게 맞는 순서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촌과 저 더 잘 살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